네, 꿈에 대해서 저희가 영지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영지주의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다루는 내용들을 당분간 좀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꿈인데 여기는 이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꿈은 성경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연단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 시편 105편 19절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곧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는데,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해서 결국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할 만한 사람이 된 후에, 다시 말해서 그가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아직 그러한 인품이나 혹은 그러한 어떤 그 준비가 덜 된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잠언 13장 19절에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꿈을 말해요. 꿈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왜 이루지 못할까라고 할 때 성경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루려면은 결국은 악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은 1장 10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매우 준비된 자다. 그렇죠?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거 보면 결국은 다니엘은 상당히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욥기 3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것은 그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꿈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는 이유는 물론 이제 이 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영의 세계, 이제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 위한 그러한 이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제 제가 그 정신질환 그 치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무의식적인 치유 방법으로 성경과 찬양,
이것을 이제 계속 낮은 음으로 틀어놓는 것을 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과연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 꿈을 이해하면 훨씬 이제 그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이러한 그 무의식의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에서 결국 이러한 그 무의식의 치료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효과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이제 영국의 1800년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이제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이렇게 이제 석탄을 통해서 이제 그 에너지 이제 공장을 이제 가동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이제 매연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물론 이제 영국의 이 런던을 가면 지금은 뭐 너무 깨끗해서 이게 이제 거의 150년 전, 150년, 200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러한 심각한 이제 환경 오염 후에 결국 이제 2차 산업을 제3세계로 보내고 3차 산업 주도로 이제 재편하면서 이제 그 유럽의 공기가 좋아지죠. 자,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인간은 환경 문제라는 새로운 문제에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노동 계급이라는 또 이 심각한 이제 사회적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기 보면 Dirty Father Thames라고 해서 테임스 강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Your Money or Your Life. 결국 이렇게 환경 오염 때문에 이 당시에 이미 정말 이 공업화에 대한 산업화에 대한 비판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또 20세기 초 또 사실은 거의 2차 대전까지 이제 이러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그 산업화 혁명일 때 영국에서의 그 남자들의 키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결국 석탄을 많이 사용해서 이러한 그 환경오염이 심각한 그래서 공기가 안 좋은 지역의 남자들의 키 이것을 이제 그 당시 징집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한 논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19세기 중반 영국 남자 키의 평균이 169였는데 이렇게 그 공해가 심한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 평균이 160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으로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해가 심각하면 결국 이제 키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공해 문제와 더불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영지주의적인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가 유럽에서 오늘날
왜 다시 부활하게 됐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때 마르크스가 이제 등장하죠. 네, 그는 1848년에 공산당 선언, 그다음에 자본론. 네, 이 책을 기술을 했는데 특히 이제 자본론 같은 경우는 이 산업화된 이 세상,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결국 이제 계급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제 이 칼 마르크스의 영향은 서구에서는 뭐 여전히 대단하고요.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매년 조사를 할 때 거의 매년 뭐 1, 2위를 하는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마르크스의 중요한 이 통찰력은 바로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소외라는 개념, 소외받는 자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이제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것과 함께 이제 인본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인본주의가 결국 산업혁명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나 그 산업혁명은 다시 이제 인간 소외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죠. 결국 유럽에서는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종교가 이제는 배척이 되고 그렇죠? 배척이 되고 그 다음에 과학과 산업 역시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자, 근데 인간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택할 수 있느냐? 그럼 거기서 인간이 다시 종교로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 자리를 결국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죠. 이 마르크스의 이 자본론은 이 테스라는 영화가 이게 1970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저도 어릴 때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봤을 때는 테스가 이제 뭐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 보신 분도 있고 또 뭐 옛날에 보신 분도 되게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한국판 메밀꽃 필 무렵이죠. 그러니까 한국 소설 중에 이제 메밀꽃 필 무렵이란 소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유럽판이 바로 테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해서 여자라는 존재가 인간으로 결국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실상 이제 이것을 그린 영화인데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게 보이더라고요. 요 그림이 요 그림을 보면요 이게 자본론입니다. 테스라는 영화에 보면 요 자본론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얼마나 정말 이런 통찰력이 뛰어난 인물인가. 그래서 테스가 아주 옛날 배경 영화인데 그때 보니 여기 남자 주인공이 바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결국 이제 이 유럽에서는 결국은 기독교 문명도 배척을 받고 그 다음에 과학도 결국은 이제 인간에게 그 위험성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되고 그럼 그 자리를 결국 누가 차지하냐? 바로 영지주의가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 유럽에서 시작된 신지론, 그렇죠? 스요소피, 신지론. 그래서 블라바스키와 그다음에 올코트에 의해서 이제 성립된 이 신지학회. 그래서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블라바스키는 결국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결국 그 인도의 그 명상, 요가 이러한 철학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종교의 쇠퇴와 산업화에 대한 반감, 이것이 결국 오늘날 유럽의 영지주의 이런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상 배경을 좀 알면 이제 이 꿈이 오늘날 이제 어떤 영향을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각몽, lucid dream이라고 하는 자각몽. 자, 이것은 어떠한 꿈인가? 꿈에 대해서 오늘날과 같은 분석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프레드릭 반 이든인데, 이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 심리학자죠. 네덜란드에서는 그 최초의 네덜란드 심리학자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프레드릭 반 이든은 상당히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이 심리학에서 이제 유명한 인물인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꿈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꿈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오늘날 바로 이제 이 꿈에 대한 이제 인지과학에서의 그 역할이나 그 연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의 결국 이제 연구들이 시작을 하게 될 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시, 문학 이런 것을 엄청 잘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 여기 있는 것처럼 힌두교의 생각들, 그 다음에 보헤미안 미스티시즘, 그 다음에 범심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부분, 명상, 인간의 어떤 내면에 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고요. 이 사람이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근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날도 이제 그 로얄 트로피컬 인스티튜트 있는 할렘 이 연구소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 이제 디렉터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스스로가 자각몽을 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각몽이라는 건 그래서 오늘날 그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로 이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을 통해서 바로 이제 7가지 꿈의 종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그 꿈의 분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첫째는 initial dream, 두 번째 타입은 second type이라고 하는 이제 아플 때 질병에 의한 거, 그래 pathological dream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일반적인 ordinary dreaming, 네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vivid, 아주 그 이제 눈에 이제 띄는 그런 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symbolic 혹은 marking dream.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의미로서 채워진 꿈을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dream sens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설명은 나와요 뒤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자각몽입니다. 자각몽.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자각몽을 연구를 이런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자각몽의 연구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이제 그 이단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그 자기가 천상을 다녀오고 뭐 어쨌든 이런 그 이제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자기가 차원 이동을 해서 뭐 공부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잘 못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그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 바로 자각몽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면 결국 이단들이 말한 게 뻥은 아니구나 를 알 수 있어요. 뻥은 아니구나. 뻥은 아니고 자기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결국 거짓이라는 거는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확신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프레드릭 이든이 이제 7가지의 꿈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꿈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cannot penetrate to the mind directly.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어떤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어떤 말이냐면은 I wish 이제 이 사람의 꿈에 대한 정의예요. Therefore, to define the true dream as that state wherein bodily sensations, be they visceral, internal, or peripheral, cannot penetrate to the mind directly.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침투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가 육체적인 어떤 부분은 이런 그 어떤 심볼이나 이런 이미지는 나에게 떠오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조정되는 것은 꿈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꿈이 뭐냐라고 할 때 되게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결국 많은 꿈을 그리고 꿈을 분류한 그 심리학자답게 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마음은 나의 것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진행되는 게 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고 또 어떠한 그 상징성이 있다라고 할 때 이때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바로 꿈은 무의식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프레드릭 이든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죠. 왜냐하면 분명히 꿈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다. 상징성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고안해서 넣었다. 그렇죠? 뭔가 상징한다면 누군가 그걸 고안해 넣었겠죠. 근데 이제 프레드릭 이든은 결국은 오늘날 이제 꿈의 과학의 직접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그 분석의 틀을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꿈이라는 것은 결국 철저히 나의 경험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조정당하는 것을 꿈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꾸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것은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징이나 기호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람은 무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바로 이러한 꿈을 꾸게 하는 꿈의 주체가 되는 중요 요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프레드릭 이든이 말한 매우 중요한 이 꿈에 대한 정의와
꿈이라는 것이 어떨 때 성립하느냐라는 그 조건과 그 다음에 잠재의식의 중요성 이것을 말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꿈을 이 사람 뭐라 했냐면은 그냥 꿈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잠을 잘 때 이제 무의식 그 잠재의식이 그렇죠? 발휘되고 하지만 어떤 기억들이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꿈을 어떤 꾸는 그래서 꾸다 마는 상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그 하루의 어떠한 이 기억들을 가지고 하고 또 저장된 기억들을 가지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막 우리가 이니셜 드림 그래서 막 그 꾸기 시작하는 꿈은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이 감각적인 것 혹은 어떠한 그 영향도 주변에서 받지 않는 이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첫 번째 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꿈꾸기 시작할 때 여기는 것처럼 몸이 막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이 쏟아질 때 잠깐 꾸는 꿈 이것을 그냥 이니셜 드림이다. 퍼스트 타입 드림을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꿈은 우리가 이제 아플 때 꾸는 꿈이죠. 아플 때 꿈꿔봐서 알겠지만 아플 때 꿈을 꾸면은 꿈에서도 막 힘들고 피곤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 반복되는 상태도 너무나 이제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베개를 되게 푹신한 베개를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머리 이 코를 막은 적이 몇 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꿈에 나타날 때는 이제 갑자기 밀폐된 공간, 산소가 떨어지고 혹은 수영장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숨을 계속 참아야 되는 어떤 상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상황이 돼서 거의 이제 숨 막혀서 내가 죽겠다 싶을 상태가 되죠. 그렇죠? 그럴 때 그 꿈 내용은 아주 피곤하고 힘들게 되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런 세컨드 타입, 다시 말해서 아플 때 꾸는 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꿈은 우리가 일반적인 꿈이라고 하는 거, ordinary dreaming. 그러면 일반적인 꿈은 뭐냐? 여기는 것처럼 it is the usual well-known type to which the large majority of dreams conform. Probably it is the only kind that occur to many people.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꿈을 꾼다. It is not particularly pleasant or unpleasant. 이것은 뭐 기쁨이 있거나 혹은 유쾌하거나 불쾌하지도 않고 though it may vary according to its content. 내용에 따라 매우 내용은 다양하지만 특별히 기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불쾌한 것도 아니다. It may occur in any moment of sleep. 그래서 잠잘 때 아무 때나 일어나고 it does not need any bodily disturbance to produce it.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disturbance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일어나는 일반적인 꿈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통 꾸는 꿈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꿈. 네 번째 꿈은 이제 가끔씩 이제 일어나는 꿈인데 보면은 이런 것처럼 it differs from ordinary dreaming principally in its vividness and the strong impression it makes, which lasts sometimes for hours and days after waking up with a painfully clear remembrance of every detail. 그래서 가끔씩 아주 상세하게, 그렇죠? 꾸는 꿈이죠. These dreams are generally considered to be the effect of some abnormal body condition.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몸의 상태가 이거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병은 아닌데, 근데 some abnormal body condition. 예를 들면은 어떤 생각을 매우 깊이 했거나, 그렇죠? 혹은 어떤 상태 때문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러니까 병은 아니죠. 패솔로지컬은 아닌데 이렇게 뭔가 이런 관련이 있을 때. 그래서 I do not mean to say, however, that some nervous disturbance,
some physical unrest or some unknown influence from the waking world may not have been present. 그래서 어떠한 이 깨어있는 세계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상태는 아닌. 그래서 in my case, I often found that they really could mean nothing. Sometimes, however, I was not so certain. 그래서 뭔가 아주 그 분명한 꿈이라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자신의 경험으로는 그런 메시지가 확실한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in the fifth type, the symbolic or mocking dreams. 그래서 the characteristic element is one which I call demonical. 예를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심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비유적 요소들이 있는 이제 것들인데, 이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든 것이 바로 귀신 꿈이라는 거예요. demonical dream. I am afraid this word will arouse some murmurs of disapproval or at least some smiles or sneers.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비유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yet I think I can successfully defend the use of the term. 근데 이제 이 말을 쓰겠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상징을 하고 있으니까. I will readily concede at once that the real existence of beings whom we may call demon is problematic, and yet men of science find the conception very useful and convenient.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귀신 꿈이나 혹은 어떤 상징적인 꿈을 꿀 때 이때 그 개념을, 과연 이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개념을 알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그러한 이제 그 무의식의 꿈은 이제 이것에 이제 대치가 상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심볼이나 그런 마킹을 이러한 그 플랫을 누가 고안했느냐, 이런 면에서 프로이드의 꿈에 상응은 하지만 이것을 고안하고 플랫한 것이 나의 잠재의식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프로이드와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프로이드는 그러한 이제 꿈의 상징성을 너무 그 쉽게 말해서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좀 적응하기 어렵게,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 성의 문제로 이걸 다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일반화해서 적용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존재했죠. 그래서 분명히 프로이드가 말한 부분들이 심리학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그건 이제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레드릭 리든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상징으로 보고, 그 상징의 주체는 결국 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문제가 이제 드러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데몬, 귀신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계속 쫓기고 내가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어떤 일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나의 잠재의식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존재로서 나오게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실제 성도들을 돕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 매우 도움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그 계속 쫓기는 꿈, 그러니까 뭐 귀신을 꿈을 꾼다든지 혹은 살인자가 쫓아온다든지, 혹은 누군가 옛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또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잠의 질이 아주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돕고 상담할 때 저는 꼭 꿈을 어떻게 꾸냐고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꿈의 발생 원인과 그리고 그 꿈들이 결국은 해결이 돼야지만 삶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영적으로도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배우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General Dream Sensations.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매우 어떤 그 현저하긴 한데 내가 설명을 잘 하진 못하겠다. 근데 일반적인 꿈은 아니다. There is no vision. 보이지도 않고 이미지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not even a word or name. 단어나 이름도 없다. But during a long time of deep sleep, the mind is continually occupied with one person, one place, one remarkable event, even one abstract thought.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거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고요. 저는 이제 과학과 종교적으로 같이 이제 설명을 하면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일곱 번째 꿈들은 실제 종교의 영역과 관계가 있고요. 이러한 그 여섯 번째 타입의 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가위 눌림과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형체가 없는 존재를 오랫동안 보게 되는 어떤 상태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응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일곱 번째 타입이 바로 루시드 드림인데 결국 루시드 드림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자기가 자기의 이 상태가 그대로 깨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꿈꾸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알고 꾸는 꿈이고 그리고 내가 그 꿈에서 내가 깨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 있는 사람이 잠잘 때 꿈을 꾸는 것처럼 거기서 내가 깨어서 있다가 잠을 자면 내가 거기서 또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이라는 거는 내가 한 번 자고 두 번 자고 세 번 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잘 아는 인셉션의 내용인데 실제로 한스 짐머 뭐 이 사람이나 혹은 이 사람은 이제 음악한 사람이지만 요거를 이제 그 작가라든지 인셉션의 작가, 감독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공 이 주인공까지도 이 사람은 이제 어쨌든 뭐 작가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루시드 드림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셉션에 보면은 이 세 번까지 꿈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꿈속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작가가 실제 이 감독이 이거 쓰고 감독을 할 때 실제 루시드 드림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루시드 드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한 5, 6살 때부터 이 루시드 드림을 꾸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평생 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남자 주인공 이 사람도 결국 이제 루시드 드림을 배워서 그래서 이 영화 찍을 때도 루시드 드림을 배워서 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구에서는 상당히 이제 또 연구도 현재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이 루시드 드림이 과학적으로 소개되기보다는 이제 매우 위험한 상태로 그래서 사실 루시드 드림은
이제 오늘날 이제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또 연구를 한 과학자들의 인지과학자들에 의해서 루시드 드림과 그 다음에 near death experience 혹은 그 out of body experiment 그러니까 유체 이탈 이런 것과 상당히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루시드 드림을 이제 그 서구에서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뭐 심리 치료라든지 여러 특히 이제 외상 후 이런 스트레스, 트라우마 치료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정규 어떤 이 라인에서 루시드 드림이 이제 취급이 돼야지 이게 그렇게 취급이 안 되면 결국 이게 이제 아웃 오브 바디 익스피리언스 사실 말해서 유체 이탈과 유사한 현상이 사실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동호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결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귀신을 보게 되고 빙의를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배우겠지만 결국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종교적인 접근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철학적으로도 이 꿈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이제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아카데미고 또 철학이라는 것은 특히 더 우리의 이성적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철학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과학적인 연구가 되면서 이제 철학계에서도 꿈에 대한 철학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철학자들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I dream, therefore I am. 그렇죠? 그래서 I think, therefore I am. 이게 아니고 나는 꿈꾼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루시드 드림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 증명이 되면서 서구 철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제 꿈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요. 루시드 드림에 대해서 처음 거론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Who point out that something in the dreamer's consciousness tells them they are dreaming. 그래서 의식적으로 consciousness, 우리 의식이 tells them, 그들에게 말한다. 그들이 꿈꾸고 있다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결국 꿈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결국 지식이 없던 시대에 결국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바로 이러한 꿈이 그 소속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그의 이제 저작과 업적을 보면 엄청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루시드 드림을 결국 했던 사람들이었겠구나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in the Middle Age, Aquinas commented that while asleep, a man may judge that what he see is a dream.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잘 때 사람이 자는지 안 자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 역시 자는 상태에서를 말하는 거야. 결국 자기가 주체가 됐는지 주체가 되지 않는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러한 그 뛰어난 인물들이 역시 이 루시드 드림을 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니체 역시요. 레이드라는 사람도 그렇고 니체 mentioned that he sometimes would realize he was dreaming amid a nightmare. 그렇죠? 그래서 악몽 가운데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나는 알았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보통 자각몽이 이런 그 악몽의 요소를 이제 극복을 해야 자각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악몽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사실 거꾸로 자각몽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각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자각몽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자각몽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자각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이제 밝힌 과학자들이 2명 있는데 바로 키스 허린이라는 사람이 하고요. 이 사람은 이제 리버풀 대학에서 1978년에 이제 그 자각몽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 뒷사람과 같이 얘기 드릴게요. 이 허린이라는 이 사람은 씬 쉬프트 이펙트라는 이제 이러한 그 오늘날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영상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화면이 바뀌거나 어떤 상황이 바뀔 때 나타난 영향이 그런 잔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계속적인 잔상을 심어주게 되나. 그래서 이제 영상 미디어에서 그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들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들을 많이 남겨놨고요. 그것이 또 꿈꾸는 그 기작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티픈 라버지 역시 스탠퍼드 대학에서 1980년도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이 책을 썼는데 루시드 드리밍. 그다음에 지금 이제 루시드 드림 인스티튜트에 이런 그 협회를 만들어서 그런 그 자각몽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많은 그 이제 수천 명과 교류하면서 결국 이 루시드 드림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데 2022년에도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스티튜트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설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루시드 드림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루시드 드림과 뭐 여러 가지 이 뇌 호르몬과 관계들 뭐 이제 상태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two-way communication in lucid REM sleeping dreaming 이제 이런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이제 루시드 드림이 정말로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되냐면 이제 그 뇌파를 측정하는 이제 기계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이제 이 루시드 드림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리크루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네가 진짜 꿈을 꾸고 있을 때 이 눈, 사람이 다른 근육은 모두 움직이는데 꿈을 꿀 때 눈 알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네가 지금 이제 자각몽을 꾸기 시작했으면 그러면 눈을 예를 들어서 아래 위로 6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좌우로 3번 움직여라.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눈의 움직임이 우리가 물론 볼 수도 있지만 또 뇌파로 나오는 그죠? 뇌파에서 결국 이제 그 모션 시그널이 이제 눈 움직임 때문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눈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또 뇌파로도 잡힙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렘 수면이 되면 일반인들은 자기 의식이 다 결국은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꿈꾸는지 전혀 모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자기 의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 육체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그널을 보낼 때 그 시그널을 보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그 시그널을 보내면 통해서
꿈이 또한 시작되거든요. 꿈이 시작되기 때문에 뇌파에서 이제 꿈이 렘 수면 상태로 갈 때는 그 렘 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눈을 움직여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근육 움직임 또 그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로 꿈이 시작됐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의식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루시드 드림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 두 명의 과학자가 결국 1970년대 말에 연구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루시드 드림이 정말로 존재하고 그리고 많은 실제로 위인들이 루시드 드림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꿈에서 공부하는 거죠. 꿈에서 공부하고 꿈에서 생각하고 꿈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루시드 드림이 오늘날 실제 그 뛰어난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